우리 교육공무직원 4세대 나이스 교육공무직원의 특징입니다. 인사가 작업이 되고 인사 설정이 되고 복무 작업이 되고 급여 계산 기준이 등록되어서 우리 급여가 자동 생성된다. 자동 생성된다인데 인사도 학교 인사 담당자가 입력하고 세팅을 해줘야 되고 복무도 학교 복무 담당자가 설정을 해주고 작업을 해줘야 되고 예, 급여 계산 기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얘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 4세대 급여가 자동 계산돼야 되는데 또 급여에서도 설정을 추가로 해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점점점 설정이 안정화되고 잘 반영이 되어서 우리 4세대 급여가 교육공무직원의 급여가 나이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우리 급여 나이스 시스템 순서입니다. 먼저 분속연수 호봉 작업을 합니다. 이것보다도 먼저 인사기록 먼저 등록이 되어야 되겠고 인사기록에서 기본 정보 및 계약사항들이 다 세팅이 되어야 됐죠. 그리고 나서 근속연수 작업이랑 호봉 작업을 합니다. 인사 탭에서. 그리고 나면 복무에서 근무일지 관리나 연장근로 작업을 다 등록을 하고 나면 기초자료 생성, 대상자 생성, 월급여 작업, 통상임금 계산, 인사나 복무 수정하면 다시 기초자료 생성, 월급여 일괄 작업 다 하고 나서 지로 파일 생성해서 오류 없으면 일액 생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급여 작업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말이 쉽죠.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하면 또 복잡하니까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복무에서 급여 기관 일정관리입니다. 일정관리에서 보면 2024학년도 우리 학사 일정상 교육공무직원들의 일정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2024학년도 학사 일정상에 우리 교육공무직원의 일정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육공무직원이 상시 근로자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학사 일정에 그냥 공휴일에 쉬는 거고 토요일은 근로일이 아니니까 쉬는 거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니까 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공무직원에는 방학 중 상시 근로자 말고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우리 학사 일정에 따라서 유급 여부를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할 계산을 할 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사 일정을 여기다 꼭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여러분 3월 급여하기 전에 세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곧 이제 학기말 되고 나서 3월 곧 돌아오는데 3월 달에 여기가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3월 급여는 어떻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3월 달은 특이하게 3월 달에 방학이 있는 학교 외에는 다 상시 근로자들이나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나 월급여가 다 정액이 나갈 테니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3월 달에 여기 작업을 해주지 않고 7월 달이 되면 이제 여기가 작업이 안 돼서 급여가 안 되는 우리 근로자들이 생깁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 7월 달부터는 이제 방학 기간이 포함된 달이 되어서 방학 기간이 포함된 달에 대해서 일할 계산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뭐가 안 돼서 왜 3월, 4월, 5월, 6월까지 급여가 잘 되다가 갑자기 7월부터 안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진심으로 여기가 누락이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는 깨끗한 비나면인 학교들 2024학년도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025년 3월 달에 꼭 여기 먼저 등록하고 시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먼저 관리 단위가 기관이 있고 직종이 있습니다. 기관은 우리 학교 상시 근로자들 및 방학 중 비근무자들, 단시간 근로자들이 다 공통으로 적용받는 학사 일정 및 기관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일, 재량유업일 뭐 이런 거, 방학식, 여름방학 기간, 개학식 이런 거는 다 우리 똑같이 적용을 받잖아요. 지금 단시간 근로자라고 재량유업일이 다르다거나 방학 기간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방학식이나
날짜나 계약식 날짜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종으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직종이 조리사, 조리실무사입니다. 조리사, 조리실무사에 방학 중 청소일이라는 근무가 있습니다. 방학 중 청소일이라는 근무가 있을 때는 해당 직종들만 별도로 적용받는 근무 조건이기 때문에 그 직종에게만 추가로 이 부분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먼저 이제 상시 근로자들한테도 다 이제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 방학식, 여름방학, 개학식부터 방학 기간, 개학식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근무 조건은 방학 중 비근무자들한테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관 전체로 입력을 하지만 이들도 적용을 받는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방학식 당일만 하루 입력을 해줍니다. 학교에서 방학식 날 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방학 기간이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식을 시작일 종료일 당일로 해가지고 한 행, 일행 추가해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학식 다음 날 방학 기간 시작입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인데 7월 20일이 보통 방학식을 금요일부터 하면 방학 기간은 토요일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이나 주일이라고 제외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학 기간을 넣는 거 아니고 학사 일정에도 보면 토요일, 일요일부터 방학 기간이라고 표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토요일부터 방학이 시작되더라도 토요일부터 바로 등록해 주시면 되고 계약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날 계약식하고 등교하면 금요일부터 계약 날인 건데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하고 월요일부터 계약식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있으면 방학 기간은 일요일까지가 방학 기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해서 방학 기간은 시작일부터 종료일을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약식이 언제냐에 따라서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매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식 당일 방학 기간이 끝나고 다음 날이 학교 오는 첫날이 계약식이라고 보시고 계약식 잘 학사 일정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방학 중 청소일도 입력해 줘야 됩니다. 방학 중 청소일도 우리 학교에서 연 8일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마다 보통 여름방학에 4일, 겨울방학에 4일 지정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자기 학교의 방학 중 청소일, 여름방학의 방학 중 청소일, 겨울방학에 방학 중 청소일 입력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방학 중 청소일 4일 입력하는데 그 전주하고 다음 주하고 이어져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이 있다. 여기서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청소일 하루, 다음 주에 청소일 3일 이렇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전주하고 이번 주 사이에 있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체크해놔야겠죠. 여기서는 토요일, 일요일이 있더라도 다 포함시키고 여기서는 토요일, 일요일이 있으면 제외하고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다 우리 교육공무직원의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임금 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 근무 시간 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이 우리 학교에 오거나 신규 채용되거나 그러면 개인별로 그 해당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근무 시간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기록 여기 기본 설정하시고 나서 그 대상자가 생성이 되면은 해당하는 그 대상자 선택을 하고 먼저 주 소정 근로 시간부터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주 소정 근로 시간이 8시간 근로자다. 상시 근로자면 그러면 주 근무일 수가 5일이겠죠. 그리고 주소정 근로시간, 이래서 주소정이라고 하나 봐요. 주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꼭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주요일이 하루가 아니라 8시간으로 입력한다는 거. 주요일 시간, 주소정 근로 시간으로 표시한 것처럼 주요일 근로
시간으로 표시해 줬으면 좋았을 걸. 여기서 주 1까지만 표시를 해 줬더니 여기에다 1이라고 쓰는 경우가 초기에 설정하면서 엄청 많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 통상임금 산정 시간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게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일은 여기가 시간이라는 거 꼭 유념하시고 그 해당 근로자의 주소정 근로시간만큼 주요일도 시간이 부여된다라는 거 6시간 근로자면 6시간 6시간, 8시간 근로자면 8시간 부여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정확하게 이거를 시간으로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연차일수 기준 시간 꼭 이를 주소정 근로시간 일소정 근로시간이 6시간인 근로자는 연차일 기준 시간도 6시간이라는 거 8시간으로 8시간 근로하는 사람이 연차일 기준도 8시간이라는 거 이거 꼭 맞춰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계속 반복하신 것처럼 주소정 근로시간과 주요일 시간이 우리 급여에서 아까 통상임금도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월 통상임금 산정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 끌고 와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통상시급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요일 여기서부터 이제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입력 안 하는 거 아니고 빨간 표시 외에도 나머지 것도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근무형, 유형, 격일제 여부, 그리고 주요일은 일요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시설 단직원 외에는 다 노고 연장 근로 1시간 공제 대상 교육공무 직원은 1시간 공제하지 않고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는 휴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근무 시간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간 근무 시간, 일소정 근로 시간 근무 여부는 다 월화수목금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다 해당 일이 소정 근로일이기 때문에 Y로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있습니다. 근무 시작 시간은 아침 출근 시간부터 4시 반에 우리가 퇴근을 한다고 치더라도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휴게 시간이어서 9시간이 근무 시간이고 중간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근무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은 9시간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고 휴게 시간에다가 별도로 표시를 해주시고 우리 휴게 시간은 무급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공무직원이 연장근로 1시간을 공제 대상인 게 아니라 이 1시간이 연장근로를 인정받는데 공제 대상인 게 아니라 해당 근로에 대한 휴게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노입니다. 이걸 보고 얘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얘가 아니라 그냥 노라는 거. 같은 의미의 시간, 1시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차 계산일은 이 근로자의 최초 채용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고 연장 근로 근무 시간 적용 여부는 연장 근로를 계산할 때 이 시간을 적용해서 계산하겠냐는 의미이기 때문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놓으면 연장 근로 5시 반부터 시작해서 다시 4시간까지는 연장 가산 시간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을 계산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다는 것에 yes 해주시면 되고 처리 직종은 교육공무직원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운영 직군 여기에 내려보시면 특수운영 직군 있습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이내 적용 여부는 토요일, 일요일은 일반 근로자들은 주 40시간 이내에 적용 날이 아닙니다. 월화수목금 8시간씩 5일 해가지고 다 40시간 적용되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요일이지만 별도로 인정받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주 40시간하고는 영향을 없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근무일지 생성 기준일은 학교는 3월, 기관은 1월이라는 거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연차 생성 기준일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생성하는 기준도 학교는 3월, 기관은 1월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특수운영 직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특수운영 직군 중에 시설 당직원은 주요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주요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요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리 직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공무직원 내려보면 특수운영 직군 있으니까 하시고, 그래서 특수운영 직군 중에 시설 당직원은 토요일 날 근무하면 그 사람이 36시간 근로자이면 토요일 날 근무하고 일요일 날 쉬든 일요일 날이랑 토요일 날 다 근무하든 그 근로자의 주 소정 근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YY로 해주셔야 됩니다. 토요일에 근로하든 일요일에 근로하든 그 근로자의 주 소정 근로 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Y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 근무 일지 관리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근무 시간까지 다 설정을 해놓고 나면 이제 매월 근무일지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 근무일지 신분 변동이나 근무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여기 선택하시면 되고, 신규 대상자가 오시면 신규 대상자 생성하시면 됩니다. 근무일지 그래가지고 근무일지 생성을 하시면 매월 생성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7월 달처럼 방학이 있는 달에 금요일 날 방학을 하면 금요일 같은 경우 방학식을 하고 나면 그 주 월화수목금 다 근로하고 금요일에 방학을 하는 방학 때문에 주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약정으로 정해가지고 주유일을 유급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나이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정이 완료됐는데 해년마다 좀 방학식이 바뀌고 하면서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올해도 7월 달에 방학식을 금요일에 하는 경우 일요일을 약정 주일로 수기로 변경을 해주고 하는 작업을 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금요일에 방학을 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일을 약정 주일 유급으로 수기로 저장해 주시면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시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수정 작업, 근무일지 생성을 하시고 뭔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고 마지막에 저장을 하시면 다시 근무일지 생성, 재생성 이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저장 이후에 재생성은 절대 하시면 다시 흐트러진다는 거. 그리고 나서 수정해서 다시 저장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장이 최종이고 최종으로 저장하고 나면 끝난다라는 거, 근무일지 생성이. 그리고 근무일지 생성은 매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매월 급여 작업 시작하기 전에 해주셔도 되고, 중간에 인사 변동이나 신규 채용자들이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 중간에 결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주셔야 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3월 달에 일단 전체적으로 3월부터 다음에 12월까지 근무일지 생성을 기관 일정 관리 작업하고 나서 생성을 해 두시면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들의 근무일지 생성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중간에 변동이 되시면 해당 월 들어가서 근무일지 생성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무일지에 맞는 급여가 일할 계산이 되기도 하고 정상 지급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반영을 시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근무일지 생성입니다. 여기 신규 채용 대상자가 오면 근무일지 신규 대상자 생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6일에 채용되신 근로자라고 하면 9월 5일까지는 우리 학교 근로자가 아니었으니까 그 일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월중 신규 채용자는 일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할 계산을 나이스에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미출근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이스가 알아서 미출근으로 설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반영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고민 없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미출근 무급으로 우리가 저장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출근하면 하루 출근했지만 일요일 주유 인정해 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월급여에서도 다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자 아니라도 이렇게 휴직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자 근무 상황 반영 이렇게 누르시면 해당 신분 변동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신분 변동 사항이 확인이 되고, 그 근무일지 생성을 하시면 근무일지 재생성을 하면 해당 건에 대해서 뭔가 휴직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 휴가 뭐 이런 것도 반영이 됩니다. 연차도 반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휴직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다 휴직으로 표시가 되고 유급, 무급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근무일지 재생성 꼭 하셔갖고 반영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전 작업을 해 놓고 나서 이제 연장 근로가 있는 경우입니다. 연장 근로가 있으면 지난달에 연장 근로가 있는 내역을 이번 달 급여 작업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10월 달 연장 근로가 있었다면 11월 달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 화면은 연장 근로 관리 화면인데 이건 담당자 화면입니다. 담당자 화면에서는 다른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를 신청을 해서 결제를 받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사전 승인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별도로 신청해서 다른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를 대리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근데 대리 신청은 우리 급여 담당자나 인사 복무 담당자가 굳이 매번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나이스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나이스에서 직접 신청하시라고 안내하시면 되는 거고, 부득이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당직 기사님이나 이렇게 하시거나 이제 시스템 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이 해당 부서나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면 우리 담당자들이 인사 담당자나 복무 담당자가 대리 신청해 주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본인들이 신청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전월거 작업을 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거라는 거. 이렇게 하고 나면 추가 연장 근로 확인 화면입니다. 전월달 기준으로 해서 조회하시면 근로자들의 이제 앞에 확인했던 연장 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연장 근로 확인 시간을 입력을 해줍니다. 추가 근무 확인 대장 보시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 그 지문 찍힌 시간 확인하시고,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은 근무 시간 시작부터 연장 근로 종료 시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나이스에서 17시 30분부터 반영을 시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 반영이 17시 30분부터 시작해서는 휴게 시간이 필요 없고, 만약에 연장 근로 17시 30분 이후부터 또 4시간 이상 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또 30분 휴게 시간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시고 나서 연장근로 일괄 계산 들어갑니다. 연장근로 일괄 계산 화면 들어가셔가지고 일괄 계산, 그러니까 근무 연월 10월달 그 근로 연월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달에 연장 근로한 걸 10월 달에 지급하는 거고 10월 달에 연장 근로한 걸 11월 달에 지급하는 거니까 연장 근로한 달로 선택을 하시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일괄 계산 눌러주시면 근로자별로 연장 근로한 날에 대해서 집계가 됩니다. 해당 연장 근로 시간이 연장 가산 1배인지, 휴일 가산 1.5배인지, 연장 가산 1.5배인지, 야간 가산 2배인지, 10시가 넘으면 야간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22시 넘어가지고 야간 가산이 되는지 휴일 연장 가산인지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나이스가 알아서 반영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설정만 잘 되어 있으면, 개인별 근무시간 관리의 설정이라든지 이렇게 잘 반영되어 있으면 월별로 해당 근로자의 일별로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장근로 월별 집계입니다. 연장근로 월별 집계 화면에 들어가셔가지고 생성 누르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총 연장 근로 시간 집계가 되면서 연장 가산에서 반영되는 시간인지 아니면 그냥 통상임금으로 반영되는 시간인지 시간만큼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간만큼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육성회직이 있는 경우 구육성회직의
시간의 근무, 구육성의직은 시간의 근무라고 합니다. 시간의 근무 정액분을 받으시는 분은 앞에 연장근로 확인, 연장근로 관리, 연장근로 확인해서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 월별 집계에서 매월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 0이겠지만 구육성의직인 어느 한 분에 대해서는 근무일수가 며칠인지 계산을 할 거예요. 근무일수가 며칠인지 계산을 해야지 그분의 시간의 근무 정액분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육성직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연장근로 관리나 연장근로 확인하고는 상관없이 매월 연장근로 월별 집계 들어오셔가지고 생성을 해 주셔야지 정액 근무일수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누락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별 집계 마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해야 될 경우 마감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해서 기본 인사부터 복무부터 연장 근로까지 세팅을 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급여 기초자료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급여 오셔가지고 교육공무직 등 급여에서 월급여 오셔가지고 기초자료 생성하면 됩니다. 급여 작업을 11월, 이제 우리 앞으로 11월 급여 작업해야 되니까 자료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료 생성은 우리 교육공무직 등 급여 지급 구분하고 상관없이 기타 1, 4 월급여 A, B하고 상관없이 전체로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15명의 교육공무직원의 기초자료 생성이 됐다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자 생성입니다. 대상자 생성은 급여 구분별로 각각 생성하셔야 됩니다. 기타 급여 1은 10명, 기타 급여 4는 4명 이런 식으로 하고 월급여 A, B는 1명 이런 식으로 급여 구분별로 생성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급여 1, 4, 월급여 A, B로 생성하셔라고까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 급여는 예전부터 3세대부터 소급이라는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월 거의 일할 계산분을 다음 달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거나 하시면 해당 근로자에게 소급 체크를 하고 저장을 누르고 나서 대상자 생성 다 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해당 근로자만 전월 거를 소급해줘야 될 때, 아까 그러니까 개인별 근무 일지 관리에서 급여 마감하고 전월 급여 마감하고 신규 채용되신 분의 근무 일지 생성을 하고 채용되기 전 기간은 미출근으로 하고 채용된 이후부터 근무일지 생성을 해서 유급으로 계산이 되었어. 그랬는데 그걸 그 달에 못 주고 지난달에 못 주고 이번 달에 소급을 해서 줘야 돼. 그러면 그 근로자, 신규 채용된 그 근로자의 소급을 체크하고 저장을 누른 상태에서 다음에 월급여 일괄 작업을 하면 해당 근로자의 전월달 지급하지 않은 일한 계산분에 대해서도 우리 나이스가 소급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앞 작업부터 미리 다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우리 대상자 생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연말정산도 말했지만 추가할 수도 있고 퇴직자를 추가해서 작업을 더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아무튼 우리 대상자 생성을 하시면 공무원 급여도 마찬가지고 이 생성된 대상자가 이번 달에 급여를 받아야 될 우리 근로자, 재직 중인 근로자인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연말정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휴직자라고 대상자 삭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당이 없는 휴직자라도 대상자 생성은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까 어떤 분이 뭐 수당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뭐 반영이 되지 않지 않냐고 했는데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급여 대장을 확인했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가 없기 때문에 급여 대장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고 기초자료 생성부터 대상자 생성, 급여 작업까지는 휴직자들도 다 반영을 시켜서 검토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월급여 일괄 작업입니다. 월급여 일괄 작업도 급여 구분별로 각각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급여 1, 4, 월급여 A, B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상임금 계산입니다.
월급여 일괄 작업을 하면 이번 달에 그 인사나 복무가 반영된 급여의 기본 사항들이 다 세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통상임금 계산을 하면 이미 이제 기본 세팅된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반영되는 수당들을 끌고 와서 통상임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료 생성을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타급여 1, 월급여, 기타급여 4, 월급여 A, B 각각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르는 순간 통상임금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되면 우리가 수기로 계산해서 관리하고 있는 통상임금이랑 비교하시고 혹시라도 금액이 맞지 않다면 해당 여기 위출치인데 네, 클릭하고 들어가거나 선택하고 재계산 팝업 누르시면 재계산에서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산 팝업 누르시면 이렇게 재계산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당 같은 거 확인하시고 수당이 누락된 게 있으면 추가하실 수 있고 금액 자체를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가 받는 금액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하시고 저장하시고 재계산 누르면 재계산 대선 수정한 금액이 반영된 재계산으로 다시 여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최종 그 근로자의 해당을 통상임금 계산 맞게 작업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달에 연장 근로가 있을 때 연장 근로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 주소종 연장근로 통상임금 임금 산정 시간은 우리 개인별 근무 시간 관리에서 주소종 근로 시간을 끌고 온다라는 거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 따라서 개인별로의 수당에 따라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임금 계산할 때 월 통상임금 산정 시간 아까 소정근로시간에 입력된 것을 끌고 와서 나이스가 계산한다고 했는데 우리 그거 계산할 줄 알아야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이번에 7월 1일 달에 최종본 경기도교육청 노사과에서 공문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고 물론 이제 그 과거의 임금 지급 기준에도 이거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 거 찾아보시려면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이 표 그대로 캡처해 온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시간을 209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을 일주일 7일로 나누고 12달로 나눕니다. 그러면 4.345 이게 뭐예요? 4.345 이게 단위가 뭐예요? 여러분 4.345 단위가 1, 4.345 주. 맞아요. 최고예요. 이거 정말 최고야. 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 4.345 그냥 뭐 이렇게 대충 계산하면 저 숫자가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이지만 저게 단위가 뭔지까지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한 달은 1개월은 4주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4주는 아니고 1년 전체를 봤을 때는 한 주가 평균 4.345주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건 고정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을 4주라고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단어가 고정인 것처럼 우리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1개월을 계산할 때는 4.345가 고정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근로자의 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 소정 근로시간에 주휴일 시간을 더하는 거고 상시 근로자는 주 40시간에 주휴일 시간을 더한 거를 나눠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됩니다. 4.345 여기 같은 경우 주 18시간 근로자니까 4.345주에다가 8일 더하기 이게 정확하게요. 5시간, 6시간, 6, 5, 30, 3시간, 3, 5, 15에다가 이렇게 일 1소종 근로시간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일일 몇 시간 근로자라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정확하게 안 맞춰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럼 6시간씩 3일만 하는 근로자일 거라는 거예요. 18시간만, 일주일에 18시간만 근로하니까. 그 근로자를 주 40시간 근로자들에 맞춰서 그만큼의 비율로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8시간에다가 주요일 인정시간이 18시간 나누기 40 곱하기 8시간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주요일 인정시간을 배분을 한 거죠. 거기에 이렇게 더해갖고 4.345를 곱한, 5주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 나와요? 94시간 나오네. 94시간이 나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뭐 5시간 근로자 주 30시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계산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월수금 6시간씩만 근무하는 근로자면 그 사람의 주일 인정시간을 이렇게 계산한다. 8시간, 주 18시간 근무하는 건 맞는데 주요일은 40시간분의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주 16시간 계산하니까 이걸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주일 인정시간을 반영시켜가지고 더해서 4.345주 한 달로 계산하면 96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통상임금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작업해 보신 지 오래되지 않으셔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건 나이스 교육은 아니고 우리 임금지급기준 교육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그대로 대응해가지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여기에 그대로 대응해보면 그냥 나오는 거라서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통상임금 결과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맞지 않는 부분 있으면 결과 화면에서도 결과 조회 화면에서도 선택하고 재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급여 기본사항 관리 화면입니다. 급여 기본사항 관리 화면에서는 먼저 대상 지급 여부, 기타급여 1인지 4인지 먼저 선택하셔야 되고 직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직종은 공무원 인사에서 공무원 시도 직종을 먼저 설정을 하잖아요. 그 시도 직종을 설정한 것에 따라서 관련된 직종을 급여 직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도 직종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임금 지급 기준을 도에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시도 직종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면 관련된 임금 기준에 적용받는 급여 직종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선택하실 때 여러분이 시도 직종은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들을 전부 다 열어놓고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선택하고 나면 급여 직종은 행정실무사 직종 관련된 직종만 여기에 나옵니다. 행정실무사나 구육성애직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도 직종을 정확하게 선택해 놓고 자료를 끌고 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직종 선택해 주셔야 되고 회계 구분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 구분을 우리가 기타 급여 4 같은 경우 교투회계에서 지급하고 수당 금액 기관 구분은 학교 회계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근무년수 이거는 인사에서 기본 근무년수 산정이나 근속년수 산정이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 근로자별로 근속년수 계산을 IS에서 작업을 하고 나면 반영이 되고 인사에서 이 연도를 획정 수당 근속년수를 끌고 옵니다. 그렇게 작업이 되어서 이 연수가 있어야지 우리 근속수당을 나이스에서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아까 그 연장근로수당 월별 집계 화면에서 구육성애직이 있는 경우 정액분 근무일수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액분 지급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지급 단가를 공무원 단가로 하는지 시간당 단가로 하는지를 확인을 여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구육성애직의 조건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해당 어디에 지침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가 전월부터 작년부터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받기로 했으면 그렇게
전월 거, 작년 거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되고, 구육생회직의 뭐 임금이나 복무나 인사의 조건들을 현재는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변경하라는 허용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존 거 그대로 똑같이 작업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변경, 뭐 인사, 복무, 급여에 대해서 변경은 여러분이 판단하실 건 아니고, 해당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사건들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회계 구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타급여 4 같은 경우 교투계계를 지급하고 수당 금액 기관 구분도 학교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타급여 1은 학교회계로 지급하고 여기도 학교회계에서 기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타급여 4하고 월급여 A, B는 회계 구분을 교특으로 해줘야 되고 수당 금액 기관 구분은 학교로 설정을 해주셔야 우리가 작업하는 수당들이 교특회계로 학교회계로 잘 반영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학교회계로 다 설정하시면 되잖아요. 기타급여 1도 학교, 교특회계 등 월급의 A비도 학교.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기타급여 1만 학교회계고 월급의 AB는 기본급 기준으로 다 교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별 직무 관련 수당입니다. 우리 교육공무직원 중에 해당 직종에서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실무사 세입수당, 조리실무사 위험수당, 그 다음에 조리사 면허수당 위험수당, 영양사 면허수당 위험수당 이런 식으로 해당 그 직종의 그 수당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해당 근로자 개개인별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 직무 관련 수당, 직무 관련 수당이니까 그 개인마다 설정하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영양사 같은 경우 면허수당, 위험수당 두 개 금액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여부만 우리가 직종 선택해가지고 직종에 따라서 이게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걸 지금 여부를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는 절대로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선택을 했어. 기본급 아니면은 정액급식비 이런 걸 선택을 했다고 치면 얘를 선택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위험수당 받는 대신 정액급식비 안 받겠다라는 의미예요. 배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는 어떤 수당 받는다고 어떤 수당 안 받을 게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기는 그냥 선택하지 않으시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수당 재원입니다. 개인별 수당 재원은 아까 우리 회계 구분에서 교특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기타급여 1하고 아니 기타급여 4하고 월급여 AB. 근데 기타급여 4를 교특회계에서 지급하는 걸로 하는데 교특회계에서 지급하는 게 예를 들어서 행정실무사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급하고 추후개선비만 교특회계에서 지급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심지어 행정실무사 세입 담당자의 관리 업무 수당도 학교회계 수당입니다. 그러면 기본급하고 추후개선금하고 별도로 그거는 여기서 설정한 대로 다 교특으로 들어갈 건데 교특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수당은 개인별 수당 재원을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별도로 설정해줘야 되는 게 학교회계 수당입니다. 여기에서 설정해줘야 될 직종도 그러면 기타급여 4는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학교회계로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연장 야간 후일 근로수당도 다 학교회계로 지급하고 그들의 직무 관련 수당도 다 학교회계로 지급할 테니까 따로 설정해줄 필요가 없고 기타급여 4나 월급여 AB 같은 경우 기본급 및 처우개선 수당은 기본적으로 교특으로 지급하는데 별도로 학교회계로 지급해야 되는 수당이 있는 사람들만 개인별로 각각 들어가서 해당 수당을 학교회계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별 수당 재원을 설정해야 되는 직종별로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타급여 4하고 월급여 A 직종만 여기에 해당할 거고 행정실무사가 따로 행정실무사 중에 구육성직이 있고 행정실무사 중에 세입이 있습니다.
아니 행정실무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학교회계입니다. 그리고 구육성회직의 시간의 정액분이나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도 구육성회직은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받으시는 분이 있고 교육공무직원처럼 정기상여금 수준에서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성과상여금으로 받는다,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그 성과상여금 작업을 할 때 개인별 수당 지원을 학교에게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사서도 마찬가지고 위 프로젝트 전문 상담사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도 다 교특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설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초등보육 전담사,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특수운영 직군, 종일반 강사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학교에게입니다. 나머지 기본급 및 처우 개선 수당은 교특에서 지급하는데 이 수당만 학교에게로 지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급여 AB로 작업하는 지방공무원 대체직들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당연히 학교에게로 지급을 하고 그들의 처우 개선 수당도 학교에게로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표는 기본적으로 모든 직종이 열리는 거고 해당 직종이 해당 근로자별로 각각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건데 여기 개인 전체적으로 다 공통으로 열리는 재원에다가 정액급식비 이런 것까지 다 넣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작업하고 선택할 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뒤에서 보셨다시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까지는 다 다른 직종들도 좀 공통적으로 학교회계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처우 개선비까지 아까 그 표 공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표에다가 열어놓으면 등록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월급여 AB 지방공무원 대체 직종만 있는 경우 대체 직종이 있는 학교에서만 해당 근로자의 처우 개선 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을 개인 예외수당으로 해서 학교에게로 지급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근로자들의 학교에게 수당을 별도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개인별 수당 지원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